이 언론계 선배이시고 유명한 작가이신 김성한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년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이 있는데 5권짜리예요. 이분이 매번 앞에다가 이런 글을 발문으로 적었어요.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을 해도, 만번 목을 벤다는 뜻이에요. 만참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라고 했어요. 이 권력자는 무능하면은 여러 사람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무능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더구나 보수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데, 특히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 강병 노선, 그 다음에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그 평화적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을 건설한 챔피언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만나가지고 보수가 무능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 무능함을 가장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예. 지난달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장도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건 역사의 퇴보가 아닐까요? 퇴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의계인 극우 컬트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극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건입니다. 극우 세력은 일단 법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동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선동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인종주의적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핵심인데, 중국에 대해서 인종주의적 선동을 하거든요. 중국 간첩이 선관위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거짓말 막 퍼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게 컬트니까 일종의 사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력 세력 당권파라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저는 막장까지 갔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으로 치달으면은 일단 소수화가 되잖아요. 소수화가 되면은 결속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이번에도 일반 국민 상대 지지율은 항상 조경태 의원이 1등이었다고요. 그런데 1, 2등에도 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로 비교하면은 짠물 농도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사해, 백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해에서는 동물이 생존할 수 없듯이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정치가 살아 숨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원히 접수된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보수 세력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장동혁 후의 앞날에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주권 정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해야 할까요?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80도로 달라져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우선 윤석열, 김건희와 무자비하게 전련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비호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제명을 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그 공천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 정도 수준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적, 청산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인적 정리를 해야죠. 근데 지금 최고위원 중에도 대놓고 윤석열 불법계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로 편드는 사람 있잖아요. 장동혁 당대표조차도 그분이 계엄 해제 결의에는 가표를 던져놓고 그 뒤에 하는 행동 보면은 결국은
들고 온 말이죠. 비상계엄, 찬성, 그 다음에 탄핵, 반대, 부정성 음모론, 비호 이런 걸로 되더라고요. 그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것 중에서 깜짝 놀랐는 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한길은 의병이다. 그러면서 또 일부 세력을 가리켜서 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거기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을 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정신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파괴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으로 들어와서 당을 분열시킨 거거든요.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 한국 보수는 재생 불가능입니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앞날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우선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죠.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젊은 층에 소구력이 있고 해가지고 이분의 그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플러스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작년 12월 3일 아주 역사가 지금 기로에 서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요. 18명의 국회의원들을 끌고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힘을 구한 거예요. 그 18명도 없었더라면 지금쯤 국민의 힘을 내란 당으로 몰아가지고 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더 크게 설득력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밀려났죠. 밀려났고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상당한 득표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음모론자들이 더 세니까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어차피 한국 정치에서 특히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지도 그룹이 되지 않을까,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한동훈,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대선 때 8.34%를 득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젊은 층에 상당히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 보수 정당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력은 잃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준석 8.3%는 이준석의 나는 연설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1시간을 연설을 하는데 문장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선거철이 아니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장점을 보여줄 무대가 지금 안 생기는 거라. 예. 그런데도 가끔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나 제안을 할 때 아주 신선하고 또 IT 전문가 수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점에서 한국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는 군명적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 때 이준석과 한동훈이 손을 잡아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한번 이렇게 갈라서 보면 우선 잘한 게 한 5개쯤 된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로 돌아가기로 한 거 참 잘했어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은 항상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분의 장점은 말을 정확하게 하고 쉽게 하고 유머를 섞어서요. 그리고 표정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게 뭐 꾸며서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보니까 웃는 얼굴이 습관이더라고요. 옛날부터 보니까. 그래서 일단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80년에 미국이 그 전임 카터 대통령 때 이란 무슨
인질 사건 등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죽을 숙제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 아주 멋진 얼굴과 이 제스처로서 나라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랬는데 그처럼 텔레비전에 자주 비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좋다. 그 다음에 R&D 예산을 이제 늘리기로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 그걸 줄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가장 큰 실정인 의료대란에서 지금 이제 전공의 대학생들이 돌아오고 해가지고 일단 수습이 된 거예요. 일단 수습인데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의과대학 정문을 2,000명 늘린다고 내질러가지고 일어났던 이 의료계의 문제는 이거 치유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우선 전공의 대학생 교수 사이에 불신을 심었어요. 분열시켰습니다. 근데 일단 돌아왔으니까 일단 수습이에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이 관계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과거사 뭐 이런 데 별로 얽매이지 않고 실리적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일종의 사고를 막았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번에 8.15 광복 80주년을 기리면서 그게 국민을 통합시키는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여기 민주당도 끼고 해가지고 8.15를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우선 8.15 기념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1945년 8.15 해방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일, 건국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48년 8월 15일은 다 빼버리고 또 이승만 이야기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반토막 8.15 기념이 되어버리고, 또 민주당에서 독립기념관장의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을 트집 잡아가지고 일종의 역사전쟁을 일으키더라고. 그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 이야기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 둔 선물이었다. 그러나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 이야기를 했는데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했다 해가지고 이게 뭐 아니 사실대로 말한 것 아닙니까? 예. 이걸 어떤 좌경적 역사관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한 걸 보니까 아마 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역시 좌파 본색이다 해가지고 좌우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그 다음 노란봉투법이니 뭐 이렇게 상법 개정, 이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건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게 결국 계급투쟁론이거든요. 계급투쟁론이 그냥 그렇게 노출되면서 기업을 옥죄고 노조 편을 드는 너무나 노골적인 좌파 성향의 입법. 그건 이제 다 국회에서 다 통과됐고, 이제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게 이른바 검찰개혁이란 말입니다. 이 검찰개혁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의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뭐 추석 전 한 달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 말씀이 나왔는데요. 평가가 또 일각이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그 한미 정상회담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우선 한일 정상회담은 뭐 깎아내릴 것도 없이 참 잘 된 거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박수 받는 외교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하고 오는 것 아니냐. 또 그 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뭐 숙청이 일어나고 뭐 교회를 뭐 압수수색하고 이런 아주 험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날 그 모두 발언 등을 지켜봤는데 아주 잘 넘어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비공개 회담에서 합의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500억 달러 이게 대미 투자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게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한미일 관계는 제가 보고 점수를 매기라면 한 70점 된다고 봐요. 조국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선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조국 씨의 이미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굳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불공정. 불공정.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잘 나가는 사람의 불공정.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지적이 안 됐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게 저분이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구속 사유가 그때 당의 강령 담당이었어요. 강령. 이론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썼던 논문을 읽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레닌주의자예요. 레닌주의 이론가입니다. 나는 지금도 전형 안 했다고 봐요. 또 전형했냐고 물었을 때 전형했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그게 시점이 89년에서 90년 사이라고. 그때 이미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을 때인데 스탈린 레닌주의가 역사적으로 파산해가지고 지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레닌주의의 기치를 고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대권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이라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벌써 자기 정치를 하면서 이 대통령과 일부의 각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소추단은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죠?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때 보니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우선 말이 정확해요. 그리고 능수능란하고 응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주 열렬한 지지층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조금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그냥 원색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과거 행적을 보면은 미국 대사관제에 들어가서 불법 점검하고 뭐 한 그런 행동을 보면 그때는 반미적이고 친북적인 사람으로 처벌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요 부분이 아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요 부분이. 그러나 계급 초정론자로서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이번에 여러 가지 강경 드라이브를 통해서 좀 하나의 원초적 본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약하니까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해도 반발은 좀 적을 겁니다. 정당 해산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당 해산의 이유를 스스로 쌓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3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검찰 개혁이 상당히 민생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정성호 법무장관과 정청래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우선 검찰 개혁을
왜 하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없어요, 지금. 뭐 형사소송법 하나 바꾸는 게 아니고 틀을 바꾸겠다는 거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온 이 검찰 중심의 어떤 그 수사 체계를 확 뒤집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껴지는 거는 검사나 검찰에 대한 어떤 정오심이나 복수심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요소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차분하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힘이 실렸는데 그 힘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수사한 거,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수사한 검찰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이 그냥 개혁이란 말로 나오니까 국민적 동의를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교각사루를 하겠다는 건데 몇 사람의 검사들이 정치적 수사를 한 거는 뭐 사실이죠.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특수부 검사인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개혁이 있다면 특수부 수사를 검사가 못하게 하면 돼요. 그 대신 지금 수사지휘권이 검사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10만이 넘는 이 경찰은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하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검사가 맡아야 돼요. 근데 수사지휘권은 없지만은 수사 보완 지시는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소만 담당하면은 그냥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수사가 일단락돼가지고 검사 앞에 왔는데 검사 보니까 이거 기소하기에는 증거도 불충분하고 이거 인권 유린 소지도 있으니까 다시 보완하세요 하는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경찰 독재를 검찰 독재 막는다고 하다가 그보다 더 끔찍한 경찰 독재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청 없애버리고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바꾼다. 그럼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가 될 텐데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또 행정안전부 밑에 두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라는 막강한 수사기관과 중수청을 같이 가져왔다. 또 여기에다가 독립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간섭을 안 받겠다. 이러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수사체계가 너무 복잡해져요. 여기 또 공수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와서 수사하고 저기 와서 수사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서로 막 뺑뺑이 돌리고 그 관할권 가지고 막 시비를 하고 또 피의자 쪽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래 되면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심플한 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만드는 거. 이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수사와 재판이 늦어진다 이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수사와 재판은 신속하게 돼야 되고, 근데 다만 특수검사의 정치 수사가 이게 문제지. 그럼 그것만 제거하면 될 텐데 이걸 크게 보고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전과 후 두 차례 5시간 동안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쉽게 하고 유머러스하게. 이 트럼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말하는 걸 보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에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는 한 개인의 능력과 성품으로 보는 거고, 어떤 정치를 분석할 때는 항상 구조적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의 능력이 어떤 구조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구조가 가진 어떤 게 있다고. 그 구조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역대 정당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약한 국민의힘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성인 혼자라도 독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무리를 하도록 과잉 자신감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돼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견제가 됩니다. 야당의 견제와 언론의 견제, 사법부의 견제인데 이 견제가 제대로 안 먹히면은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시즌2가 될 수 있습니다.